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께 5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50박스를 드리는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아무 댓글을 남겨주시면 2월 6일까지 총 50분을 추첨해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꺼리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집착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거기다 잘 만들기까지 합니다. 괴물 미사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무5는 지난해 개발이 완료되어 곧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고 생산량은 연간 최대 70여 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무거운 탄도 중량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보유하고 그것도 1년에 70발이나 생산할 수 있다면 주변국으로서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아예 대놓고 현무5를 깎아내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오히려 현무5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전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건데요. 한 전문가는 핵무기는 보여주려고 가지는 것이지 쏘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유하는 것 그 자체로 핵 억지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보다는 차라리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유사시에는 더욱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현무5가 그 정도로 대단한 미사일인데요. 심지어 현무6까지 이미 개발해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과 현무6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무5는 8~9톤 가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사일 개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미사일 탄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된 현무5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완료됐고 현재 정확히 알려진 소식은 없지만 2023년 안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무5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국형 삼축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때 먼저 그 징후를 탐지해서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가동 이후 북한에게 적극적 공격을 퍼붓는 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무5는 KMPR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체인과 KAMD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 KMPR은 공세적 성향이 강한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대량응징 보복을 위해선 반드시 강력한 위력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현무5는 기획에서부터 차원이 다른 치밀한 설계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지휘통제시설, 특히 지도부가 지하에 숨어있을 가능성에 대응해서 그러한 시설을 전부 파괴할 수 있는 대형의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중에는 미국의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존재했는데요.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적의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폭탄이지만 이 슈퍼 벙커버스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항공기에도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5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 중량 제한 등을 철폐하는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서 현무5는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현무5를 애써 무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FNN 프라임 온라인 뉴스에서는 현무5라는 이름도 아직은 당국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며 심지어 존재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NHK는 현무5가 전반적으로 일본에 위협이 될 수준의 위력은 아닐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송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를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는데요. 이 분야에 조금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무5는 KN-23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며 굳이 북한의 무기 체계와 비교를 하자면 ICBM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현무5는 거의 10톤에 가까운 엄청난 무게의 탄두를 통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실제 한반도 내로 제한되지만 만에 하나 주변국들과 대치하는 상황 발생 시 2에서 3톤의 탄두를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 미중러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사실 현무5처럼 충격파를 이용한 무기체계가 구현된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무려 80년 전인데요. 영국이 개발한 그랜드 슬램과 톨보이 같은 이른바 지진폭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에는 미사일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 적의 목표물을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항공기밖에 없었습니다. 폭격기에 다량의 폭탄을 싣고 목표물의 상공에 도착하면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명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은 제이담 같은 정밀유도 폭탄이 있지만 당시에 쓰이던 항공폭탄은 흔히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 무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 등에 의해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주요 군사시설에는 촘촘한 방공망이 깔려 있어서 폭격기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폭격기 지휘부에는 12만 5천 명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있었지만 이 중 5만 5,573명이 기지로 복귀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사망률이 44.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손실된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가 약 12,000대에 달할 정도로 당시의 폭격 임무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폭격의 성공률 자체도 떨어졌지만 방공망에 격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많은 폭격기 조종사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목표물에 근접하기도 전에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 공군의 한 중령이 고안한 방법이 지진폭탄입니다. 그랜드 슬램 같은 폭탄은 무게가 거의 10톤에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폭탄을 한 발만 싣고 가서 투하해 지진 효과를 일으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진폭탄은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의 폭약이 폭발하면 엄청난 중량의 쇳덩어리가 땅으로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켰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벙커버스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이후 전술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무거운 중량의 지진폭탄은 도태됩니다. 이후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려는 미군이 사용 부담이 큰 전술 핵무기 대신 개발한 것이 현재의 벙커버스터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런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체계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지팡이는 우주 공간에 여러 개의 텅스텐 막대기를 탑재한 위성을 띄운 다음 지상의 목표물에 텅스텐 막대기를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폭발물이 아닌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사용한 지진폭탄과 같은 개념이지만 그 파괴력은 지진폭탄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의 지팡이는 비용 문제 등 여러 단점들도 많아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지팡이와 비슷한 무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요. 바로 현무5입니다. 현무5는 신의 지팡이와는 달리 추진체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지만 운동에너지와 충격파를 이용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벙커버스터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이라 낙하고도에 한계가 있지만 현무5는 최대 1000km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엄청난 운동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깊숙한 지하갱도에 4.16 같은 미사일 발사 시설을 감춰놨다 하더라도 현무5에게는 그저 맛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무5는 개발은 완료됐지만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벌써 현무6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무6의 RCS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RCS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전투기 등의 스텔스 성능을 거론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미사일 개발 초기에도 RCS 연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현무6 탄도미사일은 1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치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무6가 현무5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가는 것은 텔의 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얼마 전 포착된 현무5의 텔은 16륜에서 18륜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긴 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이나 보유량, 생산 능력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현무6의 형상이 바뀌면 그에 따라 텔도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무5와 같은 텔을 운용한다면 텔을 새로 개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텔을 생산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텔은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도 지상에서 운용하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이다 보니 이동하고 운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핵무기와 ICBM, SLBM, ALCM 같은 3대 핵투발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국을 향해 발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상호학증 파괴, 즉 상대가 핵 공격을 하면 나도 핵 공격을 가해서 상대를 전멸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세웠고,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날은 인류 최후의 날인 둠스데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핵미사일은 있다고 해도 쏘기 어렵고 벙커버스터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이라 낙하 고도의 한계가 있어 파괴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현무5는 벙커버스터를 훨씬 상회하는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존하는 무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전략 전술상 발사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것입니다. 현무5가 양산돼 실전 배치되고 현무6까지 개발된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은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 데이케어를 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날 특별 할인 혜택가로 한 개에 49,900원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 온라인 최저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개에 135,000원, 5개에 199,900원으로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은 요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대신할 게임 체인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괴물미사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무5의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재원과 성능을 공개한 후 별다른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현무5가 완성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적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약점을 향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격수단으로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특수부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은 설사 보유하고 있어도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국가의 존망을 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은 전시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얼마든지 발사하여 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무5의 개발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를 대비해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굳이 핵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무5 자체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현무5에 대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현무5 탄도미사일이 개발 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지난 4월에 포착된 K901 20톤 트럭에 실린 모습이 현무5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요. 이 당시 우리가 보유한 다른 어떤 미사일보다도 길고 거대한 트럭을 텔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정보는 아무래도 현무5보다는 합동화력함에 치우쳐진 소식이었고, 실제 현장에 전시된 합동화력함 모형에 있는 기립형발사대 역시 세부적인 형상이 반영된 것은 아닐 거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마덱스 2023D로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현무5의 개발 완료가 선언됐으니 이제는 합동화력함에 장착되는 현무5의 형상이나 크기 역시 실물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장소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개발을 주도한 우리 연구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초고중량 미사일로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갱도나 벙커 등의 표적조차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무5가 공개되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그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전방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 탄두 중량 6톤의 장거리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인 GBU-57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BU-57 MOP는 길이 6.2m, 직경 0.8m, 무게 13.6톤의 탄두 중량 2.4톤인 초대형 벙커버스터로 지하 60m에 지어진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 8m의 두께 방어시설을 단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통력만 따지면 탄두 중량이 무려 8.4톤인 초대형 항공폭탄 GBU-43 모압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무5는 장거리용조차 탄두 중량만 6톤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자유낙하하는 항공폭탄인 GBU-57과 달리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렸다가 극초음 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연히 관통력으로 보나 탄두의 위력으로 보나 현무5는 GBU-57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핵전쟁 벙커로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의 지휘소조차 한 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이 지구상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20m 정도야 기존에 개발된 현무포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무포는 기본 사양으로 알려진 2톤 탄두만 써도 지하 150m에서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무포에 4톤 탄두를 사용하면 1997년 벙커버스터로 개조되어 배치된 B-61 MOD-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포가 전술의 끝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탄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8톤 탄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GBU-43 모압입니다. GBU-43 모압은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거대한 폭탄입니다. 길이 9.2m, 직경 1m에 무게 9.5톤, 탄두 중량 8.4톤의 괴물폭탄인데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발 반경만 약 140m에 달하며 그 외 수백 미터 영역에 공기를 태우고 빨아들여 막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8톤 탄두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현무5 단거리형은 낙하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달리 말해 8톤의 고성능 폭약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5가 단순한 벙커버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벙커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용도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탄두 각계제 돌입체인 MIRV 개발의 사전 준비입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 핵무기는 흔히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입니다. 탑재 탄두로 분리할 경우 MIRV, MARV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MIRV는 하나의 미사일 안에 여러 발의 재돌입체 RV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각 RV에는 각 기백에서 500킬로톤 정도의 핵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 RV들은 발사 이후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다는 전략원잠은 미군이 운용하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입니다. 여기서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8발의 다탄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원잠은 한 번에 최대 160개 도시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종말 단계에서 재돌입체가 궤도를 틀어 요격 미사일을 피하거나
목표를 바꿔 적을 교란하는 기동 가능 재도립체 MAR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MARV의 평균 탄두 중량이 4톤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대 위력이 4.75킬로톤인 8발의 RV만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SLBM의 최대 탄두 중량이 4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한국은 탄두 중량으로만 따지고 보면 탄두 중량 6톤인 현무5 미사일의 재도립체를 탑재할 경우 최대 10발의 RV를 가진 사거리 600km MIRV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톤 탄두는 더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크기를 키우면 현존 최대의 ICBM이자 MIRV인 러시아의 R-36M과 유사한 숫자의 RV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R-36M 나토명 SS-18 무게 210톤 내외의 초대형 미사일로 한 발에 25메가톤급 핵탄두나 760킬로톤 RV10발과 수십 발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R-36의 탄두 중량이 8.8톤입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만 따지면 현무5가 탑재할 수 있는 RV의 숫자가 세계 최대 ICBM과 맞먹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과 북한, 일본 등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근본이 러시아에서 왔다는 익숙한 논리죠. 사실부터 말하자면 이는 일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근간은 미국 대공미사일을 베껴 만든 백곰미사일에서 시작하지만 당시 한국의 기술력은 역설계도 겨우겨우 하는 수준이라 탄도미사일 같은 고등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 그런 문제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은 국정원이 입수한 고철이나 다름없는 러시아 ICBM 엔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분석하고 역설계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발전을 이뤘고 이는 백곰의 뒤를 이어받은 현무미사일 시리즈 개발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만든 미사일은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현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제 엔진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게 중국과 일본 땅을 피해서 맞지는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 미사일 기술이 독자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것과는 별개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개발 이력과 수량으로 따지면 한국의 버금갈 국가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만들어 놓은 미사일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합동화력함 같이 미사일 발사만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만 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현무5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미사일 체계들에 대한 성능 개량 역시 꾸준하게 이어왔고 이번에도 역시 관련 정보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군은 현무5 개발 완료와 함께 기존에 보유한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의 성능 개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텔도 성능 개량을 추진합니다. 현재 운용하는 텔에서는 현무2를 한 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한미연합 합동화력 경렬을 연해서 성능 개량된 현무2를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ADD 주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고성능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전자기 펄스탄 등을 개발하고 있어 현무5와 함께 조만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뼈아픈 과거 역사를 통해 한국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어떤 나라보다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왔습니다. 현무5 개발도 그 일환 중의 하나인데요. 적어도 재래식 전력에서만큼은 완전한 자주국방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